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에게 각종 요구를 해올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5%로 올리는 방안과 그리고 당연히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만이 문제였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공중급유기로 KC-46을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스페인에서 214대의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후보에 올라왔다고 하네요. 스페인은 현지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K9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와 우리 K9이 경쟁을 하고 있고 아마 원래라면 당연히 이 사업은 캐사르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캐사르 자주포는 체코에서 성능과 공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코가 원하는 성능도 나오지 않고 있고 프랑스가 캐사르 자주포를 언제 인도할 건지도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확실하게 일정을 지키는 우리 K9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마 스페인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 우리 K9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국방비 증액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에게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사라고 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국방비를 증액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가 증액해야 하는 국방비는 GDP 대비 0.5%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지금 현재 연간 61조 수준이고 그래서 GDP 대비 2.3%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0.5%만 올리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실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국방비를 숨겨온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방비로 잡는 항목도 국방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국방비의 규모를 축소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현실화해서 국방비를 정상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R&D 예산이나 그리고 병무청의 예산도 국방비로 잡혀있지 않은데요. 이것만 국방비로 전환해도 이미 GDP 대비 2.8%로 우리의 국방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다 각종 간접 국방비를 전부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려야 하는 국방비는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차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라고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때문에 미국이 강요하지 않아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GDP 대비 0.5% 정도의 국방비는 어차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라고 하는 것보다 이쪽이 우리에게는 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진짜 국방비의 규모를 숨겨온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국방비를 GDP 대비 4.5% 정도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을 미국 정부에 설명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정부에게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공중급 유기 2차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중급 유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공중급 유기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서 미국 보잉의 KC-46 공중급 유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공중급 유기 사업을 통해서 미국 보잉의 KC-46과 유럽 에어버스의 KC-330이 경쟁해서 유럽 에어버스의 KC-330이 승리를 해서 우리는 KC-330을 시그너스라는 이름으로 4대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아주 잘 운용해서 공중급 유기를 정말 잘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잉의 KC-46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중급 유기 2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 당연히 이번 2차 사업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유럽 에어버스의 KC-330을 추가 도입할 거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중급 유기 2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2차 사업을 통해서 2대의 공중급 유기를 추가 확보하게 되는데요. 아예 이번 사업은 경쟁 입찰 없이 미국의 KC-46을 FMS 방식으로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계속 결함을 일으켜서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르던 그 공중급 6위를.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녀석을 선택하지 않고 KC330을 선택한 건 너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쓰레기인 KC46을 아예 경쟁 입찰도 없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기체를 도입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는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것 말고도 MH-60R 헬기의 도입도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로 보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대자멜기 3차 사업은 경쟁 입찰 없이 사실상 미국의 MH-60R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원래 국가에서 어떤 장비를 도입하는데 그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회사가 하나뿐이면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자멜기 사업의 입찰자가 미국 로키드 마틴 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없이 사업 방식을 일반 방식에서 FMS로 변경했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대자멜기 도입 사업을 재입찰 없이 MH-60R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도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로 보입니다. 솔직히 국내에서는 이 정도만 트럼프에게 선물로 주고 끝나면 다행이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미국 측에서 아파치 헬기의 구매를 요구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더 걱정하는 건 바로 미국이 F-35를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일부 국가에서 트럼프 때문에 F-35 구매를 취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취소된 물량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판매하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아마 이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의 군대에 검은머리 미국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나라 군대 내에도 F-35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가 KF-21 60대와 F-35 40대를 추가 구매해서 작전기 100대를 증가시키기를 공군이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KF-21 블록3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KF-21 블록3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전투기가 60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KF-21 블록3를 60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2040년대가 되면 KF-16U가 퇴역을 하게 되고 KF-16U를 대신해서 KF-21 블록3를 100대 이상 도입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2040년대가 되어도 KF-16U는 퇴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군은 못해도 2050년대까지 KF-16U를 운용할 생각이고 그래서 KF-16U를 KF-21 블록3로 대체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공군은 앞으로 작전기를 대략 100대 정도를 증가시킬 계획이고 그 중에 60대를 KF-21 블록3를 개발해서 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는 KF-21 블록3는 60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공군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F-35 40대의 추가 구매입니다. 공군에서는 내심 F-35 40대를 추가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F-35 추가 구매를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허용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군 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단 한 번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만일 이번에 우리 공군 내에 검은머리 미국인이 있다면 이런 사정이 트럼프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트럼프는 우리에게 F-35를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트럼프가 우리에게 F-35의 추가 구매를 요구한다면 우리 공군에 검은머리 미국인이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F-35의 추가 구매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군이 정말 작전기를 100대를 증가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100대의 기체는 전부 KF-21 블록3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집중해야지만이 우리는 KF-21 블록3의 내부 무장창을 2000파운드급 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블록3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군이 예상하는 대로 블록3를 60대만 도입하게 되면 블록3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은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의 KF-21 블록3는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군의 전투기 추가 도입 예산이 KF-21과 F-35로 나뉘어서는 안 되고 KF-21 블록3 개발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F-35의 추가 도입을 반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만일 특히 공군의 누군가가 F-35의 추가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무인전투기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KF-21 블록3 사업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많이 퇴색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에 의해서 우리가 F-35를 추가 구매하게 되면 우리의 KF-21 블록3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F-35를 추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까지 중단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 우리는 지금 다목적 무인 차량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는 현대와 한화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평가 방식에 의견이 달라서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방사청에서 올해 안에 최종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서 아직 의견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사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은 고작해야 496억 원급 사업이고 그리고 고작해야 수십 대의 현장에서 시범 운용할 무인 전투 차량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양 회사가 이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고작해야 수십 대의 시범용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는 다목적 무인 차량을 최종적으로 최대 500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왜 이리 많이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게 들어보니까 도입하는 이유가 있더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줄어드는 병력 자원으로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보병부대들도 전부 차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부대에도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보병부대는 거의 사라지고 산악사단 등 일부만 남고 전부 차량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북한 급변식 북진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북진 선봉은 제7군단이 담당을 하는 거지만 7군단은 어디까지나 평양을 점령하는 작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당연히 7군단만 북진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대들도 북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면 차량화된 우리의 부대의 선봉에서 전진할 수색부대도 기계화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륜형 장갑차에 30mm 기관포를 올려서 그 차량을 수색정찰부대에 배치할 생각도 했지만 30mm RCWS의 도입은 좌절되고 그 대신 M48 전차의 퇴역으로 많이 남게 되는 105mm 전차탄을 활용할 수 있는 105mm 포탑을 올린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105mm 전차 포탑을 시험용으로 도입해서 시험 개발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탈리아가 포탑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사업이 잠정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화가 라트비아에서 경전차를 도입하려 하자 라트비아를 위해서 경전차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원래는 한화가 라트비아의 K-21 장갑차와 경전차를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려 했는데 최근에 라트비아에서 K-21 장갑차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화가 개발하는 경전차도 라트비아에 수출될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한화는 경전차를 계속 개발을 할 생각이라고 하고 바로 이 경전차로 현대의 차륜형 장갑차와 수색정찰 장갑차 사업에서 경쟁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보병부대의 수색정찰부대에 105mm 포를 올린 차륜형이든 궤도형이든 장갑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보병부대를 위한 수색정찰 장갑차 도입 사업을 전혀 다시 시작할 기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최대 500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육군에서는 다목적 무인 차량 500대를 도입해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우리가 수색정찰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바로 강행정찰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강행정찰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부대에서 가장 앞장서서 전진하면서 적과 최초로 접촉하고 적과 최초로 전투를 해봄으로써 적의 규모나 적부대의 배치 등을 파악하는 게 강행정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시대가 변할수록 바로 이 강행정찰 임무가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발달, 그리고 무인기의 발달로 인해서 강행정찰 부대가 적 보병의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그리고 강행정찰을 끝내고 후퇴하려고 해도 적군의 무인기가 바로 추적해서 무인기의 자폭 공격이나 무인기의 유도에 의한 적 포병의 공격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행정찰 임무는 갈수록 너무 위험도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은 바로 이 강행정찰 임무를 사람이 탑승하는 수색정찰 장갑차로 하지 않고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이 RCWS를 달아서 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위협 사격을 하면서 전진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고 적이 다목적 무인 차량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이리 되면 굳이 우리가 사람이 탑승하는 수색정찰 차량을 가장 앞장서서 전진시킬 필요가 없고 다목적 무인 차량이 공격당해서 파괴된다고 해도 상관없이 바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색장갑차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다목적 무인 차량을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은 실질적인 규모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그래서 두 회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목적 무인 차량이 실질적으로 수색 정찰 장갑차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대도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도가 큰 수색 정찰 임무를 사람이 아닌 무인 전투 차량이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군이 보게 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일부 전투에서 완전 무인화 전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사람은 전혀 전투에 투입하지 않고 오직 무인 장비만을 전투에 투입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위험도가 너무 큰 임무에 대해서 완전 무인화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전진을 할 때는 무조건 유인 전투 차량 앞에 무인 전투 차량을 앞세운다는 개념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군의 모든 부대에 다목적 무인 차량을 배치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병이 들고 다녀야 하는 짐을 대신 운반해주고 부상당한 병사를 호송해주는 등의 비전투 임무가 주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목적 무인 차량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바로 수색 정찰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이렇게 변한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무인 전투 차량을 선보였는데요. 한화가 선보인 무인 차량은 그룬트라는 차량으로, 기존의 현대와 한화가 만든 다목적 무인 차량은 리튬 배터리 기반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무인 차량이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고 최대 주행거리는 100km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능으로는 수색 정찰 장갑차로 사용하기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야전 부대가 다목적 무인 차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고, 야전 부대가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화에서 나온 무인 전투 차량이 그룬트라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차량은 구동 방식으로 하이브리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전에서 별도로 배터리를 충전해줄 필요가 없고, 다른 기갑 장비에 탑재되는 디젤 연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항속거리도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육군의 작전 개념이 변하자 한화에서 그에 적합한 새로운 무인 전투 차량 모델을 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은 바로 한화에서 선보인 그룬트 같은 좀 더 항속거리가 길어진 모델을 대량으로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인 차량이 수색 정찰 장갑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발 큰 문제 없이 무사히 협상이 끝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냥 공중급 6기와 그리고 대잠 헬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